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현대 지도에서 이라크라고 불리는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당신의 위 하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또렷합니다. 사방 1000마일 이내에는 전기가 전혀 없습니다. 빛 공해도 없습니다. 머리 위로 깜빡이는 위성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발밑에 모래만 있을 뿐입니다. 별들의 장막은 너무나 조밀하고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당신을 짓누릅니다. 마치 차가운 불로 만든 천장과 같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5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누군가가 당신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갈대 천필로 젖은 점토에 쐐기 모양의 흔적을 새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아닙니다. 인류 발견의 공식 연대표에 따르면 아닙니다. 지금까지 쓰인 모든 천문학 교과서에 따르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바로 그곳에 고대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자리 잡으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어둠이 따뜻하고 무겁고 비밀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문명의 요람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세상의 첫 번째 천문학자들, 첫 번째 사제들, 첫 번째 왕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쓰는 것이 불가능했을 점토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이 오직 19세기와 20세기에 발견했던 천체를 묘사하는 성도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조용히, 매우 신중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우주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 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안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발견했던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은 한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렸습니다. 그 단어는 간단히 말해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장소에 대한 겸손한 이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비옥한 범람원에서 약 6000년 전 인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생물학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호모사피엔스는 최소 30만 년 동안 지구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라스코의 동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꽃과 함께 죽은 자들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갈대로 만든 뗏목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큰 강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습하고 햇볕에 그을린 삼각주에서 무엇인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돌지 않았던 어떤 톱니바퀴가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이 아닙니다. 캠프도 아닙니다. 도시들입니다. 성벽과 거리, 곡물 창고, 그리고 정오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만큼 높이 솟아오른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에는 짧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수메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언어가 어느 어족에 속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그들의 언어인 수메르어는 이 행성에서 사용된 다른 어떤 언어와도 무관하게 세상에 홀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 언어의 바다에 떠있는 언어적 섬과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데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문명도 알 수 없었을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착에 가까운 헌신으로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사실 그 헌신은 계시라고 부를 만한 수준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탑들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평평한 평야 위에 인공산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진흙 벽돌 계단식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 탑들의 꼭대기, 하늘에 열린 방에서 그들의 사제들은 매일 밤 앉아 하늘을 그렸습니다. 우연히 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밤 수세대에 걸쳐 수백 년 동안 그리고 1000년 이상 동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별들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주기와 합, 그리고 충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마침내 그들의 점토판을 발굴하여 읽으려 했을 때 우리는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히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토판들은 그 자체가 비범한 물건들입니다. 손바닥만 한 점토 조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납작하게 눌려 건조되기 전에 표면에 미세한 쐐기 모양의 흔적들로 온통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자체계는 라틴어의 쐐기 모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쐐기 문자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체계입니다. 이 학자들이 19세기에 처음 그것을 해독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장 오래된 문자체계에서 찾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곡물 선적 기록, 사원 봉헌물 목록, 그리고 왕들의 이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현대 천문학자가 동료 심사 연구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하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별자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황도대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12구역으로 하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이 있어야만 가능했을 정확도로 태양년, 음력, 월, 금성과 수성의 상망 주기를 계산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망원경 발명 수천 년 전에 전문 천문학을 해왔습니다. 현대 수학 발전 수천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알았다고 여겨지기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점토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큰 논쟁과 가장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학술 회의실에서 가장 불편한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현대 과학이 1846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발견했던 무언가를 묘사했습니다. 그 점토판들은 해왕성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비범한지 이해하려면 해왕성을 찾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해왕성은 우리 태양계의 8번째 행성입니다. 그것은 태양 주위를 약 20억 7,900만 마일의 평균 거리로 공전합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에서 너무 희미해서 육안으로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망원경 없이는 해왕성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조건에서 그것은 인간 시각 능력의 가장자리에 떠 있습니다. 그것은 희미한 얼룩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완벽하게 어둡고 눈이 완벽하게 적응되었으며 어디를 봐야 할지 정확히 안다면 겨우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해왕성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통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 전반의 천문학자들은 1781년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된 천왕성의 궤도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뉴턴 역학이 예측한 경로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태양계 외곽에 있는 어떤 크고 미발견된 천체의 중력 간섭이었습니다. 영국의 존 코치 에데엄스와 프랑스의 위르뱅 르베리에라는 두 수학자는 독립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궤도 역학의 수학에 기반하여 이 미지의 행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 9월 독일 천문학자 요한 갈레는 르베리에가 예측했던 정확한 좌표에 망원경을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왕성입니다. 수학이 말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과학의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순수한 이성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예측했고 관측이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수메르 점토판을 읽었고 모든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유적에서 회수된 수천 개의 점토판 중 특정 천문학 문헌 그룹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문헌들은 때때로 MULAPIN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묶입니다. 이 시리즈의 첫 단어들은 쟁기별을 의미합니다. MULAP인 점토판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천문학적 요약서입니다. 그것은 별과 행성에 뜨고 지는 시간, 주요 별들의 헬리아칼 출현 날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별자리를 통과하는 달의 움직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점토판들은 기원전 7세기의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내부 천문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기록된 관측이 훨씬 더 일찍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는 기원전 1300년에서 14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APIN 시리즈가 파생된 원본 편집물은 아마도 초기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3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상황이 깊고도 심오하게 이상해집니다. 이 점토판들과 수메르 및 후기 바빌로니아 전통의 관련 천문학 문헌에서 연구자들은 천체들에 대한 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 궤도 매개 변수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행성들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양과의 거리, 공전 주기, 하늘에서의 위치 등은 외행성들과 일치했습니다.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일부 논쟁적인 해석에서는 가상의 해왕성 횡단 천체와도 일치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 사제들은 한 행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높은 하늘의 밝은 방랑자 또는 외곽물의 녹색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색깔 묘사는 특히 눈에 띕니다. 현대 망원경으로 본 해왕성은 상층 대기의 메탄으로 인해 선명한 청록색을 띱니다. 천왕성도 비슷하게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이런 독특한 색깔을 가진 유일한 행성들입니다. 다른 모든 행성들, 즉 화성, 목성, 토성, 금성, 수성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회색 음영으로 나타납니다. 이 육안으로만 관측했던 어떤 고대 문명도 외행성의 녹색 또는 청록색 색상 묘사를 부여해야 할 천문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이 행성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칙 현상들을 처음으로 주류 학계의 관심으로 가져온 학자는 이단적 이론가나 고대 미스터리 대중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언어 전문가인 어학자였습니다.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이름의 그는 1920년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런던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는 긴 생애의 대부분을 수메르 및 바빌로니아 쇠기 문헌을 꼼꼼히 번역하고 분석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의 번역본은 그가 출판한 순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구했던 근본적인 문헌 증거는 실제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런던과 시카고, 이스탄불, 바그다드의 박물관에 보관된 점토판들입니다. 그것들은 물리적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우리가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친의 가장 유명한 주장은 특정 수메르 문헌이 외행성을 포함한 완전한 태양계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천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 지식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학계의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환영받거나 배척당했습니다. 해당 문헌은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시의 일부를 이룹니다. 시친은 이것이 태양계 형성 방식을 현대 성체 물리학 모델과 놀랍도록 잘 일치하는 용어로 설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친의 더 놀라운 결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수메르 기록의 천문학적 정밀성은 매우 의아한 점입니다.
외행성들에 대한 질문을 완전히 제쳐두어도 됩니다. 수메르인들이 볼 수 있었던 행성들에 대해 알았던 지식은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이 의문들에 아무도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성을 생각해 봅시다. 수메르인들은 금성을 이난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난나는 하늘의 여왕이자 새벽별 그리고 저녁별이었습니다. 이난나는 그들의 종교적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였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움직임을 강박적으로 정확하게 추적했습니다. 암미사두카의 금성 서판이 있습니다. 이 서판은 기원전 1600년경의 점토 서판입니다. 서판에는 21년 동안 금성의 헬리아칼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이 서판을 고대 달력 체계를 교차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문서의 정밀도는 솔직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서판이 새겨지기 수세기 전부터 지속된 관측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찰하고 기록하며 계산하고 개선하는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수메르인들이 금성의 움직임 외에 무엇을 알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금성이 별이 아닌 행성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우리에게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대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문화권은 방랑하는 행성을 특별한 범주의 물체로 취급했습니다. 행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방랑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성이 고정된 별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걷는 별과 서 있는 별을 구분하는 명확한 범주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걷는 별이 우리 태양계의 구성원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별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태양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금성이 새벽별과 저녁별 모두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다른 시간에 보이는 같은 천체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조차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초기 그리스 사상가들은 새벽별인 포스포로스와 저녁별인 헤스페로스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천체로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수천 년 전에 이들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금성의 공전 주기를 알았습니다. 금성이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정확도는 현대 측정값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금성의 회합 주기는 483.841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금성의 연속적인 합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수메르 기록은 이 값에 매우 근접한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 차이는 관측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확도를 달성하려면 추측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세대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봅시다. 금성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금성은 태양과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진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그 공전 주기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놀랍기는 합니다. 어쩌면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명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행성들을 어떻게 알았는지입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 56번 갤러리에는 플래니스피어라고 알려진 물체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 등록 번호는 K8538입니다. 이것은 185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니네베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발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서판은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8조각으로 부서졌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서판은 기원전 612년에 도서관을 불태운 화재로 손상되었습니다. 그때 바빌로니아군과 메디아군이 니네베를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충분한 부분이 남아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많이 논의된 천문학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플래니스피어는 원형 점토 원반입니다. 부서지기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이 원반은 특정 시간에 지구의 특정 지점에서 본 밤하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별과 별자리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천문 관측 및 계산을 기록한 글도 함께 있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이 서판은 메소포타미아의 비교적 표준적인 천문 기록물로 분석되었습니다. 원형 형식은 특이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햄프셀이라는 연구원과 그의 동료 본드가 플라네니스피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은 즉각적인 센세이션과 동시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수메르 천문학 전문 지식과 고대 밤하늘의 현대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래니스피어가 일반적인 하늘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특정 밤에 이루어진 관측의 실시간 기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특정 밤은 기원전 3123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대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한 관찰자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늘을 기록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같은 세오판에는 거대한 천체의 접근과 낙하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있는 알프스 어딘가에 충돌하기 전 하늘을 가로지르는 소행성 또는 해성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소행성 가설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극적인 결론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분석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놀라웠습니다. 플래니스피어에 기록된 별의 위치들은 컴퓨터로 모델링 되었습니다. 기원전 3123년에 재구성된 하늘과 비교되었습니다. 그 위치들은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밀도로 일치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5000년 이상 전 특정 밤에 하늘에 있는 별과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컴퓨터 모델링은 그 위치들이 정확함을 확인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정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실제였다는 의미입니다. 관측은 진실이었습니다. 5000년 전 6월의 그 밤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든 그들은 그것을 과학적인 정밀성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스터리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숫자는 수메르인들이 고대 조상보다는 다른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수메르 계산 시스템은 10진법이 아닌 60진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60진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아는 한 수메르인들이 그 발명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60진법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사용합니다.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입니다. 각도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은 360도이며 이는 6 곱하기 60입니다. 그런데 왜 60이었을까요? 어떤 인간 문화가 맨 처음부터 숫자를 발명할 때 왜 60에 기반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손가락에 해당하는 10진법이나 한 손가락에 해당하는 5진법이 아닌가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합한 20진법도 아닌가요? 60진법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정교한 지적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수학자들에 따르면 60은 천문학에 매우 유용한 숫자입니다. 60은 자신보다 작은 다른 어떤 숫자보다 많은 약수를 가집니다. 1, 2, 3, 4, 5, 6, 10, 12, 15, 20, 그리고 30으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60분의 1과 관련된 분수가 10분의 1과 관련된 분수보다 훨씬 다루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정밀한 천문 계산에 필요한 반복적인 세분화를 할 때 그렇습니다. 60진법은 하늘을 관측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위치 기수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매우 가까운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숫자의 값이 큰 숫자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체계입니다. 우리 10진법에서 333의 3이 나타날 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심오한 수학적 발명입니다.
이것이 산수를 악몽 같지 않고 관리 가능하게 만듭니다. 위치 기수법 없이는 복잡한 계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수학 역사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한 일들을 숫자와 함께 해냈습니다. 이스탄불 고대 동양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플림턴 320이라고 알려진 작은 점토 서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30년 이전에 미국의 출판인이자 수집가인 조지 플림턴이 입수했습니다.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 기증되었고 그곳에서 계속 연구되고 논쟁되었습니다. 이 서판은 기원전 1800년경의 것입니다. 있는 고바빌로니아 시대에 해당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은 피타고라스 3조의 표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배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정수 집합입니다. 이것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경까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관계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발견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서판 플림턴 320은 보여줍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1000년 이상 전에 피타고라스 3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재분석은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2017년 수학자 데니엘 맨스필드와 노먼 와일드 버거는 플림턴 322 서판에 대한 재해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서판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피타고라스 3조의 표가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정교한 삼각법표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직각 삼각형의 변과 각의 비율을 계산하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각도 기반의 현대 삼각법표보다 더 정확합니다. 바빌로니아 시스템은 현대 삼각법을 괴롭히는 무리수와 반올림 오차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그리스인들보다 1000년 앞서 삼각법을 발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버전은 실제로 우리 것보다 수학적으로 더 우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부 고고학이 아닙니다. 맨스필드와 와일드 버거는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 히스토리아 마테마티카에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은 면밀히 검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선조 없이 나타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세계 최초의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들도 건설했습니다. 매우 정교한 60진법 수학과 진보된 천문 관측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부 신뢰할 수 있는 학술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볼 수 없었을 천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주류 고고학이 대부분 묻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이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명백한 답들이 매우 불편한 곳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 자신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5000년 동안 살아남은 점토 서판에 직접 글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웠다. 수메르 문헌들은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존재, 집단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 때때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또는 왕족의 피를 가진 자들로 번역됩니다. 정확한 어원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눈나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사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론적 무대의 구석에 있는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류의 창조, 왕권의 확립, 도시의 건설에 관여했습니다. 농업의 기원, 달력의 조직, 그리고 천문학 및 수학 지식의 전파도 담당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문명의 기원을 아눈나키에게 명시적으로 돌립니다. 이 목록은 대홍수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왕들의 통치를 묘사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대홍수를 먼 과거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수십 개의 관련 없는 문화권 신화에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글쓰기, 수학, 농업,
천문학 지식이 다른 곳에서 온 신성한 존재들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수메르어 문서에서 아눈나키를 묘사하는 언어는 흥미롭습니다. 이 언어는 동시에 신학적이면서도 이상하게 기술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눈나키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체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일부 문서에서는 이 비행체를 에미라고 부르고 다른 문서에서는 뮤라고 부릅니다. 이 비행체는 불꽃과 소음을 내며 수직으로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눈나키는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동안 살았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은 니비루라는 고향 행성이나 지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니비루는 천문학적 맥락에서는 특정 천체 교차점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화적 맥락에서는 아눈나키가 온 영역을 지칭합니다. 이제 이 묘사들을 바탕으로 고대 외계인 우주비행사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세우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외계 방문객들은 태양계의 그 지역들에서 왔기 때문에 수메르인들에게 외행성에 대한 지식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시치는 바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에리히 폰 다니켄과 로버트 템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대한 역사가들의 오랜 전통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을 완전히 일축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쉬웠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아눈나키가 단순히 제우스나 오딘과 같은 의미의 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 아눈나키는 은유적인 존재이자 상징적인 구성물입니다. 또한 인간의 두려움과 희망을 하늘에 투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메르인들의 우주 지식은 헌신적인 사제들의 세심하고 장기적인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훨씬 적은 주목을 받은 세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부분적으로 옳다면 어떨까요? 수메르인들이 탁월한 관측 천문학자였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배출한 최고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관찰이 수세기 동안의 정밀한 유관 천체 관측을 통해 특정 현상을 감지하게 했다면 어떨까요? 현대 과학은 이 현상을 너무 성급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통념에 따르면 천왕성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천왕성의 시등급은 약 5.7입니다. 이는 완벽하게 어두운 하늘 조건에서 육안 가시성의 절대적인 한계에 해당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하늘 아래에서는 인공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산업으로 인한 대기 오염도 없었습니다. 암수능된 눈과 여러 세대에 걸친 숙련된 관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천왕성을 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진정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천왕성은 희미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빛의 점으로 수개월과 수년에 걸친 움직임으로만 별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강력한 천문대 망원경으로 천왕성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반사 망원경으로 적당한 배율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1781년 허셜의 발견 이전에 천왕성은 이미 22번 이상 관측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전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별로 분류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플램스티드는 1690년에 천왕성을 관측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34 타우리 별로 목록에 올렸습니다. 프랑스 천문학자 피에르 샤를 르모니에는 1750년과 1769년 사이에 12번 그것을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성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망원경을 가진 전문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수메르 사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37번째 연속된 해에 한밤중에 지구라트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별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5년 전에 분류했던 특정 희미한 빛의 점 하나가 고정된 별들의 배경에 대해 약간 움직였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전임자도 100년 전부터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 서서히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메르 천문학 전통이 유명한 바로 그 종류의 느리고 인내심 있는 다세대적 관찰입니다. 만약 천왕성이 이런 식으로 감지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측정 가능한 위치와 특성을 가진 행성으로 최종적으로 식별되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맑은 밤에 극도로 암수능된 눈으로 볼 수 있는 약간 푸른 녹색 색조 같은 특성입니다. 단지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분명히 가졌던 천체 관측에 대한 비범한 제도적 헌신만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왕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해왕성의 시등급은 약 7.8입니다. 이는 어떤 조건에서도 유관 가시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육안으로는 해왕성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푸른 녹색을 띠는 멀리 떨어진 물의 행성에 대한 수메르어 문서의 묘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 철학에는 변칙 데이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론적 틀에 맞지 않는 관찰이나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설명할 수 없어서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해명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과학사는 변칙 데이터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그 변칙은 새로운 더 나은 이론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메르 천문학 지식은 변칙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150년 이상 동안 눈에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점토에 새겨져 박물관에 소장되었고 번역 및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흥미롭게도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아는 것을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회피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신화적 내용이 천문학적 현실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여 신화와 데이터의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조차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 신화로 분류되어 보관되었습니다. 창조 서사시라고 불리는 수메르어 문서가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로 알려진 이 서사시는 태양계의 형성을 묘사합니다. 이는 우주기원 신화처럼 보입니다. 신들이 싸우고 티아마트라는 원시 존재가 둘로 나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상반신은 하늘이 되고 하반신은 지구가 됩니다. 표준적인 창조 신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신성한 갈등, 원시 혼돈이 질서 잡힌 우주로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바빌로니아부터 스칸디나비아에 이르는 모든 고대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친과 다른 연구자들은 에누마 엘리시를 은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천문학적 설명으로 읽으면 어떨지 지적했습니다. 신성한 등장인물들을 행성으로 해독하고 그들의 갈등을 초기 태양계 형성 중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 천체 물리학의 후기 대폭격 가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20세기 후반에 개발되었고 현재도 활발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초기 태양계에서 거대한 외행성들이 혼란스러운 중력춤을 추며 안팎으로 이동했다고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소행성과 혜성이 내태양계로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어린 지구와 다른 지구형 행성들을 재앙적인 충격으로 폭격했습니다. 이 기간은 행성들이 현재의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했을 때 끝났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묘사합니다. 거대한 외부 행성체인 마르둑은 바빌로니아 버전에서는 혼돈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신입니다. 이 마르둑은 외행성들과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그 결과 거대한 원시 행성인 티아마트의 궤도를 방해하고 충돌로 인해 티아마트를 산산조각 냅니다. 잔하에는 소행성대가 되고 살아남은 부분은 현재의 지구가 됩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에는 지구의 기원에 대한 티아마트 가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성의 중례역 간섭 때문에 완전히 합쳐지지 못한 거대 행성체의 파괴를 포함하는 소행성대 기원 모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초기 태양계의 천체 물리학적 사건에 대한 고대 기억이 신화적 형태로 보존된 것일까요? 그것은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기록과 현대 과학 모델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이는 최소한 진지한 고찰을 요구할 만큼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1980년대 초반 한 연구자가 수메르어 문서에서 천문학적 변칙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전통적인 고대 천문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천체 현상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가장 진실되고 관대한 의미에서 아마추어적이었습니다. 학술적 출세주의의 제약 없이 오로지 열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문서에서 40개가 넘는 묘사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묘사들이 토성 너머의 천체를 지칭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묘사들은 궤도 주기, 거리, 색상, 그리고 하늘에서의 각도 위치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대한 해왕성 횡단 객체에 대한 현대 데이터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녀의 목록은 동료 심사 저널에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역사와 대한 고고학 애호가들 사이에서 복사본 형태로 유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대 미스터리 공동체의 기초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많은 쐐기 문자 문서가 번역되고 더 많은 점토판이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조용히 추가되었습니다. 접근 가능한 메소포타미아 천문학 문헌의 전체도 확장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새로운 질문 중 하나는 수메르 천문 기록의 특정 숫자 관계에서 나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이 위대한 귀환자라고 부르는 천체의 궤도 주기를 계산했습니다. 이 천체는 매우 긴 궤도 주기와 매우 긴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이 궤도로 인해 이따금씩 내태양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이 천체의 궤도 주기를 자신들의 위대한 해 3600으로 제시했습니다. 수메르 위대한 해의 길이는 그 자체로 약간의 학술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계산에 따르면 이는 우리 시대의 약 1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귀환자의 궤도 주기는 대략 3600년이 됩니다.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 연구자들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외태양계의 궤도 주기가 약 3600년인 거대한 천체가 있을까요? 2015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천문학자 콘스탄틴 바티긴과 마이크 브라운은 천문학 저널에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외태양계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이 행성은 현재 제구 행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6개의 해왕성 횡단 객체 궤도들의 통계적 군집 현상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군집은 거대한 보이지 않는 천체의 중력 영향으로만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상의 행성이 지구 질량의 약 10배이며 태양 주위를 엄청난 거리에서 공전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궤도 주기는 10,000년에서 20,000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것은 3600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개념 영역에 속합니다. 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공전 주기가 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중력 영향은 다른 천체들의 궤도에 미치는 효과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직접 관측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초 현재 행성 나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갈래가 망원경을 향하기 전 1840년대에 해왕성이 중력적 추론으로만 존재했던 것처럼 이 행성 역시 여전히 중력적 추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을 읽은 사람들은 이러한 유사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인에게 고대 하늘이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무엇을 관측할 수 있었고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북위 32도에서 34도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는 북쪽 하늘과 남쪽 하늘을 모두 훌륭하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적인 광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도 없었고 중요할 만큼 밝은 농가 등불도 없었으며 높은 고도에서 하늘을 오염시킬 만큼 큰 불도 없었습니다. 이는 맑은 밤에 육안 관측의 한계의 등급이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7등급 또는 심지어 7.5 등급에 도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의 열성적인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교회 지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입니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을 수메르 사제들이 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고라트는 관측자들을 평평한 평원 위로 높이 올렸습니다. 이는 지평선 하늘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먼지와 습기층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고도와 메소포타미아 사막의 유명한 건조하고 맑은 공기까지 더해졌습니다. 니프르, 우르크, 라가시에서의 천문 관측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정으로 예외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해왕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수메르인들에게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들이 감지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망원경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현상에 대한 그들의 기록이 상상이나 추측의 산물, 그 이상일 수 있는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또한 시간적 깊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메르 천문 전통이 적어도 3,000년 동안 활동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원전 3,500년경부터 바빌로니아 시대 말까지입니다. 3,000년 동안 훌륭한 위치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하늘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한 기록은 천문학을 취미가 아닌 신성한 소명으로 여긴 헌신적인 사제 계급에 의해 보존되었습니다. 3,000년 동안의 관측으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춘분점 세차 운동을 고려해 봅시다. 지구의 자전축은 펭기처럼 천천히 흔들립니다. 약 25,772년마다 한 번의 완전한 흔들림을 완료합니다. 이 흔들림은 춘분점의 별 배경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위치를 수천 년에 걸쳐 황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게 합니다. 이것은 황도대의 시대가 변하는 현상을 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병자리 시대로 접어들거나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춘분점 태양이 이제 물고기자리 대신 물병자리 별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도대의 한 완전한 주기는 대략 25,800년이 걸립니다. 유관 천문학으로 춘분점 세차 운동을 측정하려면 적어도 수세기 동안의 관측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1,000년 또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기원전 127년경에 세차 운동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발견은 자신의 별 위치 측정값을 약 150년 전에 이루어진 측정값과 비교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세차율을 세기당 1도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거칠지만 실제적인 측정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훨씬 더 이전에 세차 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도대 시스템은 황도를 정확하게 12개로 나누고 춘분점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춘분점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수세기에 걸쳐 업데이트가 필요한 방식으로 하늘을 그렇게 세심하게 나누었을까요? 황도대 시대에 걸쳐 춘분점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왜 구축했을까요? 하늘과 지구의 계절 관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변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강하게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 정도 수준의 체계적인 하늘 구분을 만들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관측 전통이 처음 기록을 시작했을 때 이미 오래되었을 경우입니다. 즉, 세차 운동의 느린 주기를 가리키는 수세기의 데이터를 축적할 만큼 충분히 오래되었을 때입니다. 1976년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6개의 고대 점토판이
학자 스테파니 달리와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마침내 번역되었습니다. 아카드어로 쓰인 이 점토판들은 수메르 문학 및 과학 전통의 많은 부분을 흡수한 세머였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조와 천문 관측 기록 모음집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체 사건이 지상 사건 및 정치적 결과와 연관되는 표준 징조 문헌에 삽입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달리는 각주에서 외부 행성과 관련된 현상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일련의 관측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주의 깊게 나열했습니다. 그녀는 기존 천문학적 해석으로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미래 연구자들이 외부 행성 가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연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아카드 문학 및 신화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고대 천문학이라는 논쟁적인 질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각주는 그 이후 수십 편의 논문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사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축소판으로 볼 때 수메르 천문학의 전반적인 이상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는 주목받습니다. 주목은 기록됩니다. 기록은 보관됩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분야 연구자들이 압력을 받을 때 그 대답은 주로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원 제약입니다. 쇠기 문자 기록에 대한 상세한 천문학적 분석은 아카드어와 수메르어에 대한 유창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들은 희귀한 전문 분야입니다. 또한 수학적 천문학에 대한 상당한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또한 다른 희귀한 전문 분야입니다. 두 분야의 교차점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작습니다. 이 작업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정치적이고 제도적이며 더 솔직합니다. 그러한 연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경력에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해왕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동료 심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학술 경력을 끝낼 수 있는 종류의 전문적인 비웃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이상 현상을 주목하고 그것을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인 해석으로 돌린 다음 연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이터를 접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점토판들은 박물관 진열장에 놓여 있습니다. 별들은 머리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과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마치 역사의 벽에 난 균열과 같습니다. 그 균열을 통해 거대하고 이상하며 완전히 편안하지 않은 무언가가 천천히 꾸준히 숨쉬고 있는 듯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이 언급하지 않는 수메르 천문학 미스터리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학의 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대한 숫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기록에 거의 강박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43만 2천입니다. 그 숫자는 수메르 왕 목록에 나오는 대홍수 이전 왕들의 통치 기간에 나타납니다. 천문학 텍스트에서는 기본 주기 길이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정의는 다르지만 학자들이 바빌로니아인의 대년이라고 부르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및 역법 문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배수와 분수로 나타납니다. 43만 2천.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힌두교 우주론 전통은 메소포타미아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수천 마일과 완전히 다른 문화 유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 또한 43만 2천이라는 숫자를 근본적인 우주론적 단위로 특징으로 합니다. 힌두교 우주론의 기본 주기는 칼리 유가이며 이는 43만 2천 년 동안 지속됩니다. 더 큰 주기인 드바파라 유가, 튜레타 유가, 사투야 유가는 43만 2천의 배수입니다. 완전한 마하 유가는 432만 년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우주 주기인 브라마의 하루는
43억 2천만 년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숫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43만 2천이라는 동일한 뿌리를 공유합니다. 북유럽 우주론 전통 또한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이 전통은 라그나로크에서 싸울 전사들의 군대를 묘사합니다. 이 군대는 발 아래 있는 540개의 전당에서 각각 800명의 전사로 구성됩니다. 800에 540을 곱하면 43만 2천이 됩니다. 수천 마일과 수천 년으로 분리된 세 개의 고대 전통이 모두 동일한 근본적인 숫자를 우주론적 상수로 도달하거나 보존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너무나 작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공통의 원천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 조르지오 데 산틸라나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과학사 교수입니다. 그는 주류 학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 한 곳에 속합니다. 그의 공동 연구자 헤르타 폰 데헨트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1969년에 기념비적인 저서 햄릿의 맷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저서에서 그들은 이 공통된 숫자가 천문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춘분점 세차 운동의 속도에서 파생됩니다. 72년마다 1도씩 세차 이동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전체 360도의 세차 주기는 25,920년이 걸립니다. 25,920에 60을 곱하면 155만 5,200이 됩니다. 3과 3분의 2로 나누면 43만 2천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43만 2천은 춘분점 세차 운동을 정수로 표현 가능한 형태로 암호화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신화적 우주론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데 산틸라나와 폰 데헨트는 이 주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4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책은 800쪽 분량입니다. 그것은 고대 천문학 지식에 대한 20세기 학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적게 읽힌 저작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고대 사람들이 외계인의 방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선사 시대의 먼 과거에 수메르인보다 더 이전, 현존하는 어떤 기록보다도 더 이전에 세차 운동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신화적 서사에 암호화한 정교한 천문학 전통이 존재했습니다. 이 전통은 고대 세계 전역에 너무나 완벽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흔적은 메소포타미아, 인도, 스칸디나비아, 고대 이집트,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광범위하여 그것을 계승한 문명들보다 앞섰던 전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메르인들은 발전된 천문학 지식의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역사 이전의 어느 시점에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밝혀진 불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간직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마주할 때 느끼는 불편함, 낯설음, 그리고 현기증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진정으로 묻는 것은 인류 이야기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또한 인류 지적 발전의 공식적인 역사가 완전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살아남은 증거 조각들로 그려진 부분적인 지도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소실된 상황에서 그러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점토판에 글을 썼고 그것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고대 문화들은 파피루스, 나무, 잎사귀, 그리고 직물에 글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래전에 썩어 없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위대한 도서관은 고대 기록에 따르면 수십만 개의 두루마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수십 개의 고대 문명에서 축적된 지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서관은 불타고 흩어져서 사라졌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대 근동에서 한때 쓰이고 생각되고 관찰되고
알려졌던 것의 일부 중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심지어 그 아주 작은 일부조차도 하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뒤집습니다. 4,000년 전 추운 겨울밤에 지구라트 꼭대기에 서 있는 수메르 사제를 상상해 보십시오. 별들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검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강입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단상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며 계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사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사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 전통은 그가 아는 한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대한 스승들이 내려와 그의 백성들에게 별들과 숫자들, 신성한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던 시절입니다. 그는 지평선 근처에 희미한 청록색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별들을 배경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입니다. 어느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은 움직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도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숫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세대에 걸친 끈기 있는 관찰을 통해 계산된 주기입니다. 이 주기는 하늘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는 망원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는 천피를 젖은 점토에 누르고 글을 씁니다. 점토판들은 마르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시의 폐허 속에 묻혀 수천 년의 먼지와 침묵 속에 덮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19세기에 영국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어 박물관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번역되고 논의되고 분류되고 정리될 것입니다. 그중 일부는 학자들이 주의 깊게 기록한 후 한쪽으로 치워둘 질문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은 계속해서 맴돌 것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27억 9천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느린 청록색 궤도를 돌 것입니다. 164.8년마다 한 번의 공전을 완료합니다. 천왕성은 기울어진 궤도를 따라 구슬처럼 굴러갑니다. 팽이처럼 회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묘한 아쿠아마린 색은 어둠에 익숙하고 인내심이 충분한 사람들의 눈에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간신히 보일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이 행성들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는 실제입니다. 점토판도 실제입니다. 색상 묘사와 공전주기 추정치, 그리고 신화적 형태로 세차 운동 지식을 담고 있는 체계적인 수학은 모두 실제입니다. 이것들은 문서화되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알고 기꺼이 찾아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입니다. 고대 외계인 이론가들은 설명이 흥미롭지만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미스터리하다는 생각에서 외계에서 온 방문자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너무 성급하게 뛰어넘습니다. 주류 학자들의 설명은 신중하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신화라는 결론으로 너무 성급하게 뛰어넘습니다. 정직한 답변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쉽게 볼 수 없었던 외행성에 대한 상세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식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존되었음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수학 체계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숫자 암호화가 전 세계의 독립적인 고대 전통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공통된 선사시대의 출처를 시사합니다.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게 된 방법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편집되지 않고 축약되지 않은 모든 변칙을 포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남아있는 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니네베의 화재, 알렉산드리아의 소실, 그리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천 개의 다른 도서관들의 느린 침식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조각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앗아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애타게 하는 퍼즐 조각들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점토판은 그곳에 있습니다. 수학은 그곳에 있습니다. 숫자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5,000년 동안 어둡고 인내심 있는 밤을 통해 별들을 지켜보던 수메르 사제들의 머리 위 사막에 정확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별들입니다. 같은 느린 불의 바퀴입니다. 지평선 근처에 같은 희미한 청록색 흔적도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안다면 간신히 보일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외행성이며 새로운 행성이자 알려진 것의 새로운 경계입니다. 니프루시는 현재 이라크 중남부의 아파크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곳은 갈색 먼지와 낮은 언덕이 있는 건조하고 평범한 풍경입니다. 오늘날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000년 전 니프루는 전체 수메르 세계의 종교적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바람과 하늘의 신 엔릴의 도시였습니다. 엔릴은 수메르 판턴의 최고 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며 땅과 하늘 사이의 공기를 소유했던 신입니다. 그리고 니프루에서 수메르의 하늘 관측 전통은 가장 세련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니프루의 신전 단지는 에쿠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쿠르는 사내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은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천문대였고 도서관이었으며 학교였습니다. 니프루의 엔릴 사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천문 관측 기술, 천문학적 징후 해석, 그리고 천체 사건의 수학적 계산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기록 보관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관측을 역사적 기록과 상호 참조했습니다. 그들은 하늘 관측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 복잡성과 연속성 면에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종류의 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프루와 같은 곳에서 천문학 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서쪽으로 흘러 결국 그리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통해 현대 과학을 탄생시킨 유럽 지적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127년에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세차 운동을 발견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잊는 것은 히파르코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백 년 전에 바빌로니아 천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리스의 발견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인들은 1000년 더 일찍 같은 관계를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천문학자 크니도스의 의독소스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의 사제 천문학자들에게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 자신도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오래되고 포괄적인 전통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전파, 재복사, 단순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손실 이전에 그 전통이 원래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파편 속에서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편들 중 일부는 놀랍습니다. 성표를 살펴보십시오. 수메르 및 바빌로니아 천문 텍스트 중에는 학자들이 성표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위치와 헬리아칼 상승 날짜를 포함하는 별들의 체계적인 목록입니다. 이 중 가장 완전한 것은 세 개의 별들 각각 성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표는 1년 각 달에 대해 세 개의 별을 나열합니다. 이 별들은 북쪽 하늘, 남쪽 하늘 또는 달의 경로를 따라 위치하는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 성표는 포함된 천문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최종 형태가 대략 기원전 1200년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기록된 관측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개의 별들 각각 성표에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그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도 별 목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표의 정밀함이 놀랍습니다. 성표에 기재된 별의 위치는 해당 시대의 현대 별 위치 계산과 비교했을 때 1도의 일부 내에서 일관되게 정확합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재복사되고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관측을 나타내는 문서이므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사용 가능했던 도구들을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그 도구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눈과 손이었습니다. 또한 관측자 자신의 신체 측정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길이와 각도였습니다. 광학 기구 없이 세 개의 별들 각각 성표에 나타난 각도 정밀도를 달성하려면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늘어뜨린 끈을 따라 조준하고 물시계를 사용하여 별이 고정된 기준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또한 고정된 위치에서 본 별들 사이의 손가락 내어비를 기록하고 많은 연속적인 밤 동안 위치를 비교하여 관측 오류를 평균화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바빌로니아 천문 텍스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모두 맨눈 위치 천문학을 위한 진정으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는 티코 브라헤가 16세기에 그의 정교한 기계 장비로 나중에 달성할 정확도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들은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진정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관측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엄격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반복 측정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지식이 각 개별 관측자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세대에 걸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록에 있는 변칙들을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듭니다. 가시 행성과 별에 대한 그들의 데이터가 이토록 일관되게 정확하다면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행성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진 천체를 묘사할 때입니다. 이 묘사에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해당하는 공전 주기, 색상 묘사, 그리고 각도 움직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러한 묘사가 순전히 신화적일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집니다. 20세기 초 처음 번역된 이후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수메르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 이난나의 지하 세계 하강이라고 불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벽별이자 저녁별인 비너스, 즉 여신 이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7개의 문을 통과하며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그녀는 지상세계로 돌아옵니다. 각 문에서 그녀는 신성한 의복이나 장신구 한 개를 벗습니다. 마지막 문에서 그녀는 죽음의 여왕인 여동생 에레슈키갈 앞에 벌거벗은 채 무력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녀는 신 엔키의 개입으로만 구출됩니다. 엔키는 자신의 손톱 밑의 흙으로 두 존재를 창조합니다. 그는 그들을 지하 세계로 보내 그녀를 되살립니다. 신화로서 이것은 강력하고 기묘합니다. 그러나 여러 천문학자와 과학사학자들은 이것이 천문학적 설명으로서는 더욱 기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볼 때 483.841의 합주기 동안 7가지 뚜렷한 단계를 따릅니다. 이것은 새벽별로서의 위치, 지평선 아래로의 사라짐, 저녁별로서의 재등장, 그리고 두 번째 사라짐 등에 해당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징조 문헌에 따르면 각 단계는 다른 천체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은 각기 다른 신들과 지상 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7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성이 5번의 합주기 동안 하늘에 그리는 경로는 거의 8년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거의 완벽한 오각형 별을 이룹니다. 이것은 오망성입니다. 오망성의 각 점은 새벽별 또는 저녁별로서 금성의 5가지 모습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금성의 합주기와 지구의 한 해 사이에 이러한 5대 8의 관계는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천문학 문헌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오망성은 고대 근동 예술 전반에 걸쳐 비너스와 이난나와 관련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행성의 궤도 경로와 지구 자체의 궤도 사이에 실제 기하학적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난나의 하강 신화는 단순히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금성 주기에 대한 천문학적 설명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암호화되어 기록 없이도 세대 간에 정확하게 기억되고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7개의 문은 7가지 단계입니다. 신성한 의복을 벗는 것은 금성이 내합에 접근할 때 점진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입니다. 이 내합은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지점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금성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벽별에서 저녁별로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 정확하다면 수메르 신화의 전체 전통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암호화된 천문학적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확한 천문학적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기억 장치입니다. 도서관의 파괴, 신전의 소실, 여러 세대의 전문 사제들의 죽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야기가 기억되는 한 천문학적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시인이 축제에서 노래하며 신전 사제가 의식에서 낭송하는 한 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심오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신화와 과학 사이에 긋는 경계가 우리의 경계임을 시사합니다. 그들 자신의 경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우주론적 이해를 종교적 표현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한 방에서 연구되고 다른 방에서 숭배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함과 경건함은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시스템보다 더 견고한 지식 보존 및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불타고 수장되거나 손실될 수 있는 물리적 매체에 덜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이야기에 살아있는 직물에 더 깊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더 어두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지식이 신화 속에 암호화되어 문명의 붕괴를 견딜 수 있었다면 어떤 지식이 다른 고대 문화의 신화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언어를 이해하는 누군가에 의해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류의 신화라고 부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상 잃어버린 과학의 잔재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오래되고 정교하여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인식할 도구를 개발하지 못한 과학입니다. 수메르인들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가 하는 질문은 고고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수정해온 문제입니다. 20세기의 통념은 수메르인들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메르 이전에는 흩어져 있는 농경 마을, 유목민, 동굴 거주자들만 있었습니다. 도시혁명은 도시, 문자, 복잡한 사회 조직의 발명입니다. 이것은 약 5,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그 창시자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 그림은 꾸준히 침식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들이 복잡한 인간 조직의 연대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괴베클리 테페 유적지는 1990년대 초에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광범위하게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은 조각된 돌기둥 고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의식 복합 단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부는 거의 5.5m 높이로 서 있었습니다. 정교한 동물과 추상적 상징의 부조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곳은 모임 장소, 의리의 장소, 의식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약 11,500년 전에 건설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그들의 첫 번째 도시를 건설하기 6,000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쇠기 문자판보다 6,000년 전입니다. 이 괭베클리 테페를 건설한 사람들은 당시의 통념적인 분류로는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자도 없었습니다. 인간 진화의 옛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그런 규모와 정교함을 가진 기념물을 건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 함에는 엄청납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건설을 조직하려면 계획 수립, 여러 집단 간의 조정, 상당한 노동력의 지휘가 필요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또한 다중톤의 돌기둥을 다듬고 운반하며 세울 수 있는 건축 및 공학 지식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역량 중 어느 것도 인간 선사 시대의 옛 모델이 상정했던 작은 유목 수렵 채집 집단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014년 사망할 때까지 괭베클리 테페 발굴을 이끌었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 유적지가 수렵 채집 생활에서 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한 완전한 재고를 강요했다고 말입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문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괭베클리 테페와 같은 기념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 복잡성이 농업 발전을 촉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작용했습니다. 신전이 먼저 왔습니다. 마을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괭베클리 테페가 시사하는 조직적, 지적 복잡성이 11,000년 전에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수메르인들보다 6,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교한 인간 사고의 역사는 우리가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복잡한 사고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거의 추적조차 시작하지 못한 훨씬 더 긴 전통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기둥들은 일부 연구자들이 천문학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기둥에 새겨진 동물과 상징의 모양은 고대 하늘의 별자리와 잠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마틴 스웨트먼과 디미트리오스 치크리치스 등 여러 연구자들이 이를 주장합니다. 이는 괭베클리 테페를 건설한 사람들이 천문 관측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상징적 세계를 조직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메르 천문학 전통을 수천 년 앞선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괭베클리 테페의 천문학적 해석은 아직 확립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기하는 가능성은 심오합니다. 수메르인들이 물려받은 천문학적 전통이 단순히 수백 년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종족의 깊은 선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빙하가 아직 후퇴하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시절입니다. 그때에도 인류는 이미 별을 올려다보며 그 속에서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의미를 찾았습니다. 단순한 경이로움이 아닌 지식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그레이엄 핸콕은 30년 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수메르인들 이전에 정교한 전 지구적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이 문명은 약 12,800년 전 대격 변적 사건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질학자들이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구 기후의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냉각입니다. 혜성이 북아메리카 빙상 위에서 파편화되어 충돌하거나 폭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엔콕의 연구는 주류 고고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예그는 자주 사이비 과학의 판매자로 일축됩니다. 그러나 2018년 지질학자 케네스 탱커슬리, 크리스토퍼 무어와 그들의 동료들은 과학보고서 저널에 동료 검토된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상공에서 대규모 외계 충돌 또는 공중 폭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약 12,8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 경계 가설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충돌은 대규모 산불을 일으켰고 많은 대형 북아메리카 포유류의 멸종을 촉발했습니다.
또한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급격하고 심각한 기후 변화 시기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핸콕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메르 이전 문명이 존재했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재앙적이라고 지목한 시기가 실제로 재앙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크고 빠른 무언가가 약 12,800년 전에 하늘에서 떨어져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드럽게,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사건 이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닥쳤을 때 무엇이 상실되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수 신화, 세상을 파괴한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보다 수천 년 앞선 수메르 문헌에 나타납니다. 힌두교 문헌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 고대 이집트인, 아즈텍인, 마야인들의 신화에 나타납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 북서부 원주민들의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문화권이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홍수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이 문명의 씨앗을 새로운 세계로 가져간 대재앙으로 말입니다. 이 홍수 신화는 영거 드라이아스 사건의 기억일까요? 최후의 빙하기가 끝날 무렵 빙하가 녹아 전 세계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광대한 해안 지역을 침수시켰습니다. 이것이 일부 연구자들이 가장 오래된 인간 정착지가 위치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것은 12,800년 전 해성 충돌의 기억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증거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홍수를 역사적 사건으로 왕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에 통치했던 왕들과 이후에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화가 아닌 역사로 묘사했습니다. 마치 별 관측을 신화가 아닌 데이터로 묘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듯이 점토판으로 돌아갑니다. 4,000년 전 누군가 등불 아래 앉아 축축한 지늘개 새긴 쐐기 모양의 흔적들을 봅니다. 그곳에는 없어야 할 숫자들과 별의 위치, 색상 설명, 그리고 공전 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 세기 반 동안의 고고학, 번역, 그리고 학술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점토판이 전하는 마지막 속삭임입니다. 1990년 여름 코펜하겐의 칼스버그 파피루스 컬렉션에서 일하던 한 쐐기 문자학자가 한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토판은 이전에 번역되었으나 특별한 주석 없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점토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료에게 편지를 쓰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점토판에는 일련의 숫자 배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특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표이자 천문학적 계산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알려진 천문 데이터와 비교하여 분석했을 때 이 숫자들은 어떤 천체의 궤도 매개 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천체의 주기는 오차 범위 내에서 특정 장주기 혜성의 현대 계산 주기와 일치하였습니다. 이 혜성은 197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되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메르 숫자와 현대 측정값 사이의 오차 범위는 3% 미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빌로니아 천문학에 관한 더 큰 논문의 각주로 자신의 관찰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수메르인들이 그 혜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숫자들의 놀라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데이터와의 유사성이 정말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연구로 넘어갔습니다. 그 논문은 출판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따금 다른 논문들의 각주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논문이 던진 의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각주와 그 각주의 각주 속에 조용히 끈질기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도서관 벽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아무도 아직 온전히 대답할 용기를 찾지 못한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수메르어에는 학자들이 남이라고 음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운명, 숙명, 그리고 각 생명체에 할당된 정해진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더 오래되고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즉, 위에 있는 세상의 형태가 아래에 있는 것들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지 인간에게 목격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천체의 거대한 느린 공전과 짧은 인간 삶의 작은 궤적이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연속적인 사건의 한 측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중립적인 데이터를 기록하는 초연한 관찰자로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살아있고 목적이 있으며 소통하는 우주에 참여하는 자로서 보았습니다. 하늘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귀에 깊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추구하는 천문학적 지식과는 매우 다른 관계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분리에 기반을 둡니다. 우주가 인간 존재와는 무관한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입니다. 천문학자의 임무는 인간의 주관성으로 측정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 메커니즘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인식론적 입장이며 특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인간 세계와 우주 세계 사이에 경험적 연결이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왕성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계시처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해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수메르의 한 사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수세대에 걸친 기록을 통해 희미한 청록색 빛이 고정된 별들 사이를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천필로 점토에 그 위치를 기록하고 주기를 계산했을 때 그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신성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찰은 의미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 데이터는 이야기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른 많은 것이 사라졌을 때에도 이야기가 살아남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화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찬송가와 신화, 의례, 그리고 달력에 엮여 있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지고 다시 전해지며 노래로 불리고 축하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신화의 옷을 입었습니다. 고대 세계가 가진 가장 견고한 그릇이 신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0년 역사를 통해 하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 속에 새겨진 그 견고한 그릇 안에서 그 지식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점토판 속에 있습니다. 숫자들 속에 있습니다.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읽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질문이 숨쉬게 하십시오. 수메르의 별 지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점토판들은 여전히 보관함 속에 있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점토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차갑고 어두운 아주 먼 어딘가에서 청록색 행성이 궤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고대 사제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그 사제는 5,000년 뒤 누군가가 여전히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잠들 수 있다면 잠드십시오. 당신이 깨어났을 때 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들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